자, 우리가 지금 다시 이제 발터 베냐민으로 돌아와서 그 아우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전통적인 예술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터 베냐민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아우라가 약간 비슷하면서도 조금 이제 다른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한 30분 정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돼 있으면 뭐 채팅방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 켜고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아우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어떤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어떤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특징인데 그 객관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예술 작품이 그 출발했던 가장 기초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그 주술 문화 또는 이제 그 전통 양식인데 그 전통 양식인데 그 전통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그 주술적인 기능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천 의식인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뭐 농사를 잘 짓게 하거나 아니면 죽음 이후의 어떤 자기의 삶들 영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종교적 기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종교적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숭배적 대상이 되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다가가기에는 이제 먼 대상이 되었고 이제 숭배를 해야 되니까 아예 이제 소수의 어떤 그 독점적인 엘리트들만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 특징으로서 이제 이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숭배적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숭배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징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물리적 특징으로서 이제 그 위조 문제를 좀 다뤘었죠. 그래서 이제 원본성, 진품성, 일회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아우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오로지 존재하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그 아우라를 갖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성스러운 것이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가치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소중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속성,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물리적 속성 때문에 이제 희소 가치를 갖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숭배적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 아우라에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그 물리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 발터 베냐민은 이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전통과의 연관성 속에서 예술 작품의 근원적인 개입은 경배에서 찾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듯이 가장 오래된 예술 작품은 제의적인 기능, 즉 주술적이고 종교적 기능에 생겨난다. 예술 작품의 아우라적인 현존재 방식이 결코 자신의 제의적 기능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예술 작품의 유일한 가치는 예배에서 자신의 토대를 갖는다. 그곳에서는 예술 작품은 자신의 진품성과 최초의 사용 가치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유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유조와 복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사람들이 그 정품이라고 하는 거, 진품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가? 이게 이제 물론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리적 속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작품의 내적 속성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 어떤 가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연관되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공감각적인 요소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이런 어떤 예배 또는 어떤 숭배적 그런 가치를 갖게 된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부여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나 중요성이나 가치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작품들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전통적인 예술 또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아우라적인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발터 베냐민이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 아우라가 나타나는 방식. 그러니까 아우라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우라가 드러나는 이제 방식도 굉장히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술 작품 존재보다는 그 자체보다는 그 작품이 또 어떻게 하면 이제 보여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스럽게 보여주고 굉장히 이제 희소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 작품 이제 존재 자체보다는 그 작품의 어떤 현상, 그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어떤 요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많은 어떤 신비감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숭배하도록 만들고 거룩한 것이 마치 이제 이 예술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제 유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희소성을 갖는 예술 작품들은 뭐 날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공간에 전시 되기보다는 여전히 이제 감추어진 채로 접근하게 되는 그런 방식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뭐 이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술 작품을 보려면 뭐 공개적인 장소이긴 한데 돈을 내야 되죠.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서 그것에 가려면 뭔가 이제 비싼 돈을 주지 않으면 그것들을 볼 수 없는 이런 어떤 폐쇄적인 상태들을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런던에 가면 이제 런던에 있는 모든 박물관들이 다 무료예요. 왜냐하면 이제 런던에 있는 박물관이나 영국에 있는 박물관들은 런던이 이제 영국이 식민지를 하면서 다 뺏어온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지 착취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박물관의 주요 공연들은 전부 다 이제 무료로 되는데 항상 또 특별전이 있어요. 특별전은 또 돈을 내거나 아니면 이제 스페셜 뭔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거이기지만 좀 급이 높은 것들이죠. 자, 이제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그런 예술 작품들이 공개되는 그런 방식은 이런 어떤 전시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희소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감추어진 채로 사람들에게 전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방식 때문에 어떤 특권층만이 예술 작품에 이제 접근할 수 있고 평민들이나 하층 계급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뭐 이런 예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오페라 또는 이제 발레 이런 것들이죠. 그 이제 오페라나 발레는 또 티켓 가격도 이렇게 싸지가 않아요. 뭐 굉장히 좋은 석 같은 경우는 뭐 50만 원도 넘고 보통 보러 가려고 해도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들이죠. 뭐 영화가 지금 뭐 만 원, 12,000원 정도인데 이런 오페라든지 조금 이제 좋은 좌석에 보려면 뭐 최소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임으로 접근하기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오페라나 발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끼리 뭐 클럽이 있어가지고 먼저 회원제로 운영을 많이 하죠. 그래서 1년 가입되어 있는 뭐 아니면 10년 가입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티켓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이제 많이 부여가 되는데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평면들이나 하층 계급들은 굉장히 이런 문화적인 기회들을 갖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아니면 그 유럽의 그 오페라 극장 또는 발레 극장 가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다 백인들이에요. 다 백인들. 흑인은 거의 없어. 또 아랍인들도 거의 없고. 뭐 이제 아시안들이란 뭐 중국이나 일본, 한국 사람들 좀 돈 많은 사람들이 가거나 아니면 이제 꼭 한 번씩 보고 싶은 작품이기 때문에 돈을 뭐 비싸더라도 우리가 보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백인 중산층 이상의 돈 많은 사람들만 특권층만 가지 흑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랍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색 인종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채로 또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만 그 향유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 북한을 한번
보여준 것이고 이런 어떤 숭배적 가치. 근데 이제 왜 이런 숭배적 가치를 갖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이상하지만 이런 어떤 아우라적인 요소 우리가 이제 그 위조에서도 그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사실이 그거는 분명하지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요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품이나 어떤 대상들을 굉장히 극대화시키고 또 그것들이 굉장히 그 성스러운 가치를 갖는 것처럼 이런 어떤 태도를 우리가 이제 유지하게 된다. 이게 이제 그 발터 베냐민이 공격하고 있는 이제 아우라의 본질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술 생산은 이제 종교적 기능을 위해서 형상물로 출발했다.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듯이 이러한 형상물에서는 그것이 보여진다는 사실보다는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제 훨씬 더 중요했다. 석기 시대 때 인간이 자신의 동굴의 벽에 그린 사슴은 이제 마법의 도구였다. 그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전시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신령들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자, 이러한 것으로서 숭배적 가치는 바로 오늘날 예술 작품이 감추어진 채로 머물러 있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신상들은 밀실에서 단지 승려들에게만 접근 가능하고 어떤 마돈나상은 거의 1년 내내 감추어진 채로 있었으며 중세 성당의 어떤 조각상은 관찰자들이 지상에서는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자, 그 전통적인 예술, 전통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예술 작품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접근 불가능하고 접근 불가능하면 이제 불가능할수록 그런 어떤 그 전시적인 효과들을 이제 극대화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이제 사피엔스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네안데르탈인의 그런 어떤 생존 경쟁에서 이제 승리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라스코 동굴벽화도 그렇고 알타미라 동굴벽화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 내려가기 힘든 장소에 있어요. 그냥 뭐 동굴 산에 가다가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밑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거기에 험한 동굴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그 미로 형태로 돼 있어요. 자, 거기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죠. 거의 목숨을 걸고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고서 또 계속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덧칠을 하고 또 덧칠을 하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거의 몇백 년 정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작품 활동이 이렇게 이제 신령님들을 위하거나 아니면 뭐 조상님들을 위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제사 지내는 방식으로 굉장히 성스러운 형태의 그림 그리기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발터 베냐민 이야기하면서 예술 작품은 본질적으로 감춰져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술 세계 또는 예술가 또는 천재들의 그런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진리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알레테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알레테이아 여기서 이제 아라고 하는 부정 접두어하고 이제 낫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레테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건데 레테는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망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레테. 그래서 이제 진리라라고 하는 말은 알레테야 그러니까 망각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이제 기억한다, 회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인간은 이제 원래 인간의 영혼은 이제 하늘 세계에서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왔고 또 이 땅에 있으면서 다시 이제 하늘 세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두 개의 강을 건너게 돼요. 하나는 이제 슈틱스 강하고 하나는 이제 레테 강을 건너게 되는데, 자, 레테 강을 건널 때 여러분들이 레테 강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 그 강물을 이제 마시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강을 건너게 되면서 하늘에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또 땅에 있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려서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제 알레테이아라고 쓰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예술 작품도 자, 감춰져 있는 거, 신비로운 거, 그러면서 뭔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들춰내주고 어떤 것들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예술 작품이 그런 어떤 인식론적인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지식들을 어떤 굉장히 알기 힘든 그런 어떤 감추어진 지식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그 예술에 대한 이론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 알 필요도 없고, 알려면 굉장히 어떤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예술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숭배적 가치, 이런 어떤 그 신비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자, 발터 베냐민이 볼 때 굉장히 거추장스럽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거추장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추장스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시대의 기술 재생산 시대의 예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또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접근 방식으로는 안 되죠. 이건 이제 모자이크 작품인데 그 모자이크 작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해석을 하려면 그 기호나 상징들을 알아야 되고 그 기호나 상징들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술 작품, 그림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감상하게 될 때 뭔가 이제 해석이나 해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고도의 그런 정밀한 또는 이제 굉장히 그런 어떤 수학적인 그런 어떤 지식들이 또 요구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이제 예술 작품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죠. 자,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화를 볼 때 또는 이제 싸이의 뭐 연예인 노래를 들을 때 해석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냥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재생산 시대의 예술 작품과 자, 전통적인 예술 작품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작업과 전혀 감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영화에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상징들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그런 디테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여러분 즉각적으로 알 수 있고 또 바로바로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전통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고 또 역사적인 어떤 사조들이 이제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미술 사학자라든지 음악 사학자라든지 어떤 이제 평론가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뭔가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그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종교 이야기가 이제 나와서 특별히 이제 그 종교적인 것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물음들을 좀 던져볼 수 있는데 이 종교가 이제 윤리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이 자주 등장해요. 근데 이제 발터 베냐민도 나중에 가서는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이제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서구 세계의 이제 종교적인 그런 이데올로기 또는 이제 종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그런 방식이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이제 그 신의 문제 또는 또 영혼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교양인이면 다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 거의 1000년 동안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학대학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 뭐 법학, 그다음에 의학, 신학 이 세 가지만 이제 대학에서 배울 수가 있었는데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좀 또 정치적으로 이제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이 기독교 신학을 거쳐서 이제 뭐 정관계에 나가게 되죠. 교양인이면 꼭 알아야 될 어떤 형태로서 이제 종교의 역할들이 조금 이제 강조가 됐었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이제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선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념들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종교가 특별히 기독교나 이제 이슬람이나 이제 뭐 카톨릭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윤리적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이제 기독교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꼭 뒤에는 기독교가 있었어요. 또는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들이 있었고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양이나 윤리와는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나중엔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헤르만 헤세의 이제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보면 종교의 기능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제 고통을 없애주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주는 거.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뭔가
그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칼 막스 같은 경우는 종교가 이제 아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아편을 맞으면 잃어버리는 거죠. 그 고통을 이제 잃어버리는 것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뭐 잘났다 이런 사람들 절대 종교 믿지 않아요.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제 뒤에 가서 조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매치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아우라와 관련해서 이제 발터 베냐민이 논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이런 종교적인 의미, 종교적인 숭배 가치, 또 종교적인 어떤 신비스러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아우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그 발터 베냐민이 볼 때 그런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속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생산물. 그러니까 이 예술 작품을 아우라처럼 굉장히 신비스럽고 숭배적 가치들을 만들어 주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엘리트 계층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이데올로기들 또는 그런 가치관들을 맹목적으로 숭상하도록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모자이크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전혀,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모국어를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학자들은 전부 다 한자를 쓰고 있었고, 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양반이 아닌 다른 상민, 그냥 평민들은 그냥 한국어를 쓰고 있었던 거죠. 구어를 쓰고 있었는데, 구어로 된 훈민정음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구어로 된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책도 없고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서양에서도 고대나 중세나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기능들을 좀 살펴보면 예술 작품이 이제 왜 어떤 그렇게 종교적인 기능을 했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차단을 시키는 거죠. 이런 어떤 조금 더 심오한 세계 또 예술 작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지식들을 전부 다 차단해 버림으로써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무지하게 만들므로써 마치 그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예술에 대한 추상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추상화 시키는 것에 발터 베냐민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안에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예술이 주술적이고 왜 이제 종교적인가라고 하는 이제 주장과 관련해서 이 특권층 엘리트들이 이 예술 작품을 수단으로 해서 이데올로기들을 계속해서 꾸며 나가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데올로기가 있는 이유들은 대부분 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들 아니면 특권층의 어떤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다른 책을 하나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이게 이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스티븐 핑거가 쓴 건데 이건 거의 한 1,300페이지 정도 돼요. 나도 이제 그 밤에 잘 때만 조금씩 읽어가지고 거의 한 1년 반 걸려가지고 이제 읽은 책인데 자 이제 이 스티븐 핑거는 그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근대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줄어들었는가 그리고 이제 폭력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폭력이 어떻게 줄어들게 됐고 줄어든 원인은 또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 아니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연구 업적들을 모아서 이제 출간을 한 게 바로 이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폭력의 감소, 이 폭력의 증가나 폭력의 감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모티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념과 가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때린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큰 그 원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또는 가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 여자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부부끼리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생각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난폭해져요. 자, 우리가 이제 먹을 거 가지고 싸울 수도 있어요. 먹을 거 가지고 싸울 수 있는데, 그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은 뭐 간단하게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모성애를 발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그 돼지들 보면 혹시 이제 돼지 키우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돼지에 우리의 이제 음식을 주면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게 엄마 돼지예요. 뭐 새끼 돼지들이 막 와도 엄마 돼지가 다 새끼를 그냥 물리치고 혼자 다 먹어요. 근데 이 엄마 돼지가 이제 배부르게 되면 다른 새끼 돼지들이 뭘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먹을 것 갖고는 이제 조금씩은 폭력이 있지만 어떤 커다란 폭력 같은 건 절대 생기지 않는 거죠. 뭐 우리도 이제 뭐 식탐이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싸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우는 커다란 이유가 바로 이제 신념 또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상충될 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더 폭력적으로 이제 변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스티븐 핑커가 계속 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여기에도 자, 파레토 법칙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폭력이 발생하는데 그 폭력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들이 거의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일으켰던 그런 어떤 폭력들 중에 80%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파레토 법칙인데, 8대2 법칙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5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솔제니친이 이제 그 안병동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제시를 하면서, 사람을 죽일 때는, 그러니까 한두 명 죽일 때는 단순한 이유가 있지만 수백 명을 죽일 때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을 도덕화된 범주는 나쁜 놈, 쓰레기, 이 선악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악이니까 죽어야 돼. 그리고 너는 선이니까 살아야 돼.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개인을 도덕화, 범주 내에서 분류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마땅히 제거돼야 될 그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파레토 법칙에서 20%밖에 안 되는데 그 20%가 이제 80%의 폭력사의 가장 혐오스러웠던 그런 어떤 폭력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낸 게, 자, 기독교, 십자군 전쟁과 종교 전쟁을 일으켰던 기독교, 그 다음에 혁명적 낭만주의도 굉장히 그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뭐 우리도 민족주의 되게 강하죠. 뭐 배그 민족, 뭐 일본하고 이제 뭐 축구할 때마다 하는 것도 다 이 민족주의죠.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 일으켰던 나치즘,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데,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게 마르크스주의예요. 공산주의.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스탈린은 1000만을 죽였어요. 뭐 나치가 지금 600만 죽였다고 그러는데 스탈린은 1000만 죽였고, 마오쩌둥은 1970년대에 그 문화혁명하면서 몇 억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럼 통계치에 잡히잖아요. 다 그게 이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자라고 하는 이제 사회주의로 가자라고 생각했던 이제 이런 마르크스주의죠. 자, 발터 베냐민이 이제 왜 전통 예술 또 왜 아우라가 문제인가라고 하는 물음과 관련해서, 이 아우라는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들에 이바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기독교도 그렇고 낭만주의, 민족주의, 나치즘, 마르크스주의 전부 다 예술을 독점해요. 예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자, 예술을 굉장히 이용해서 선전선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어떤 종교들이 마찬가지죠. 종교 예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고 낭만주의도 이제 마찬가지죠. 인간의 어떤 감정을 굉장히 터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른 정파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런 혐오감들을 일으키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이런 그 아우라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앞에서는 이제 그 객관적인 성질로서 이제 아우라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여기서는 이제 그 주체적 경험으로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주체적 경험으로서 아우라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속성으로서 아우라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만 또 아우라가 갖고 있는 이제 요소들 중에 이런 어떤 심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심미적 경험. 이 심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어떤 지각 작용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그 심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수용자와 예술 작품의 어떤 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그 주체적 경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각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미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 굉장히 이제 그 아리송한 그런 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심미적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친구를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를 만나면서 옛날에 있었던 어떤 귀한 추억들이 나타나고 그 추억들을 가지고서 또 이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흥분도 생기고 또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예를 들어서 뭐 노래로도 만들어지고 수필로도 만들어지고 어떤 특수한 어떤 경험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단지 지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 코, 입으로 어떤 사물들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쾌나 불쾌 이런 어떤 심미적 경험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굉장히 신나고 누구를 만나서 굉장히 즐겁고, 근데 어떤 때는 또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안 좋아요. 기분이 나빠져. 자, 물리적 대상은 똑같죠. 우리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자, 그런 만나는 경험이 똑같은데 또 뭐 베스킨라빈스 가서 그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똑같은 것을 먹는 건데 어떤 때는 즐겁고 어떤 때는 즐겁지 않은 거. 자, 이런 것들이 심미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심미적인 거.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들로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슬프게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심미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특성들이 바로 이제 또 아우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다라고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아우라가 이런 어떤 심미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일정한 형태의 감흥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형태의 어떤 그 유희들을 우리에게 이제 만들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좀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객관적 속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어떤 원본성이나 진품성이나 일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객관적인 속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그 희소 가치들을 부여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숭배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뭔가 이제 그 존경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 작품의 제의적인 기능 또는 이제 주술적인 또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기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능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신비스럽게 그 보여지기 위해서 더 많은 희소 가치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특권층은 이걸 공공 장소에 전시하기보다는 굉장히 감추어진 채로 평생에 한번 보도록 평생에 한번 이제 그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제 일부러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무슬림들도 평생에 한번 이제 성지 순례를 해야 되죠. 메카로 가야 돼요. 예, 그때 이제 그 모하메드 선지자가 사용했던 여러 물건이라든지 그 이동했던 그런 어떤 장소들, 그 어떤 성스러운 그런 성지들을 이제 경험하는 것들인데, 이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무슬림들은 한 번씩 꿈꾸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어떤 성지 순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동경심,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예술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희소적 가치, 또 종교적 가치, 그걸 항상 꿈꾸게 하는 그런 어떤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목적이나 이데올로기적인 낙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예술성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우라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아우라는 특권층이 이런 예술을 어떤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목적,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형성되는 그런 어떤 부차적인 요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 작품이 자체로 아우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발생시키는 것이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발터 베냐민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이데올로기와 이제 관련해서 발터 베냐민이 그 고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그 예술의 정치화, 또 정치의 예술화를 통해서 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어떤 분쟁, 투쟁, 이런 것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호 존중보다는 이런 어떤 계급적인 차별, 또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폭력의 표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옹호하거나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그 엘리트들은 예술 작품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끔찍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오히려 정당화시키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이고 굉장히 올바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인식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브레인와시라고, 세뇌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발터 베냐민이 이제 이 아우라 개념을 조금 수정을 해요. 그래서 방금 이제 다뤘던 이 새로운 형태의 아우라로서 이제 시선의 주고받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제 아우라 개념을 좀 정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영화하고 연관이 되는지, 어떻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예술 형식과 연관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다음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